안녕하세요. 랜더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가 0.52%, 나스닥이 0.52%, S&P 500도 0.53%, 러셀만 6.7%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침장에 선물해서 폭락을 했다가 조금씩 만회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장이 끝났다. 반면에 일단 러셀만 조금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은행주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반등이 일어나면서 바퀴벌레 여러 가지 이론들 자체가 약간이 무색하게 되면서 다른 지금 투자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높여주면서 지방은행들이 약간의 좀 좋은 모양을 보여줬다. 자, 그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가 약간은 회복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특별히 러셀 지수가 좀 하락했던 이유는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죠. 정말 원전이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주식들, 자, 아무런 실적 없이 올라왔던 주식이 약간은 지금 이제 눌림목을 받고 있다. 자, 그런 주식들에 있어서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났던 것이 오늘 하루장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일단 빨갛게 물들었던 그 파이낸셜 분야 있죠. 자, 요 분야들이 조금 일단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는 것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 반도체도 조금은 상승했는데 큰 의미는 없었고, 요번 일단 어플리케이션 쪽 있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은 상승세가 강하게 작용됐다는 것들. 그런 것들. 오라클 빼고는 게다가 소프트웨어 연수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상승된 그런 한 주였다,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은 눌렸던 것이 조금 일단 반등되고 있는데,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거의 다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올라갔던 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3대 지수가 상승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중국 회담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저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역은행에 대한 매도가 좀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매도세가. 자, 그로 인해서 주말 조금 더 견고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우려 해소로 인해서 빅스 지수가 한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역 대출 기간의 긴급 매도가 좀 가라앉았다는 것들, 중국과 무역협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서 2% 하락한 것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상승세로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데 충분할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간 범위 내에서는 더욱더 불안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말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는 약간은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최종 결과에 대한 답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있죠. 그때 3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최저치인 666에서 한 10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로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런 모습이 현재 요런 모습이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일단 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시장이 현재 모습이다. 당분간은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S&P 500의 50일 이평선이 있죠. 그 6564, 여기에 대한 근소한 차이로 인해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이중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저품질 투기주의 있죠. 자, 그런 것들 본다면 양자, 드론, 그 다음에 신흥 에너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저 종목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약간 지금 이제 꺾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약간은 지금 이제 진정세가 되고 있다. 또 좋은 순환적인 매수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신용 우려의 매도 속에서 제프리스의 등급을 갖다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퍼스트 브랜드 노출을 갖다 매우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폭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가 제프리스를 업그레이드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일단 주가가 하락했던 배경을 본다면 퍼스트 브랜드가 9월 29일 파산 신청한 이후에 한 26% 정도 폭락을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신용관리자라든지 BDC 여러 은행이 우리가 의심스러운 이유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 신용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퍼스트 브랜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노출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저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이유를 본다면은 제프리스 주식의 과도한 반응이 어디 있었느냐. 결론은 베어 스탠스가 궁극적인 실패에 의한 헤지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됐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 스탠드가 정말로 헤지 펀드를 보유하면서,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막대하지 않았나.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베어 스탠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부채로 조달된 매우 장기 자산으로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프리스 경우에는 단기 부채로 조달된 단기 자산으로서 아무래도 레버리지는 0.6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인데, 물론 공개되지 않았고 사실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90일에서 18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포지션과 레버리지는 비교적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자본이라든지 매출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제프리스의 노출 자체는 미미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결론은 재무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던 것은 너무 과도하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프리스 2016년도 EPS 한번 보겠습니다. 3.99 정도 되고 있죠. 아무래도 2017년도는 5.11까지 가고 있는데 3.99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이제 16.60이니까 좀 많이 받고 있죠. 섹터 평균은 10.50이고 5년 평균은 14.7입니다. 한 14.7이니까 한 14배 수준면은 좀 보수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4배수를 줬을 때, 자, 그때 지금 3.99 정도 되고 있으니까 3.99에다가 14배수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55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56불 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를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6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되니까 56불 정도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요번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베어드는 과도한 매도 이후에 지역은행의 사이언스에 주가 하락했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 하락이 했을 때 지금이 매수의 찬스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언스 뱅크의 주식이 좀 부당하게 처벌받았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상해로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65달러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9%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은행이 사기성 대출자의 두 건의 대출권을 해서 5천만 달러 정도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월가의 대출 관행이 지나치게 방만해졌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 대출 관행에 조금은 감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정당화되지는 못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 손실 자체가 과도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출자들의 사기적 성향 자체가 근본적인 체계적 문제라기보다는 독특한 상황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약 10억 달러 이상이 감소한 그 자체를 본다면은 전념의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매도세는 이해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5천만 달러 정도의 사기 손실은 명백히 부정적이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자, 그런데 10억 달러의 시가총액 감소는 과도하면서 이번에 공항 매도세가 조금은 아무래도 쌓여있는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수하는 이유를 본다면 견고한 펀더멘탈의 추세가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탄탄한 인수 실적이 추가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의 우수한 인수관계라든지 엄격한 대출 증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고, 오늘날 시장 반응에 따라서 좀 매수의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는 24명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홀드를 주고 있죠. 자, 1명이 스트롱이고 4명이 바이고 이제 17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지금 이제 61불 정도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5.81 정도 되고 있죠. 요거 되고 있으니까 요거만 가지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81에다가 지금 EPS 한번 보시게 되면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8.33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섹터 평균이 10.50이고 요거 주기는 좀 그렇고, 지금 5년치 평균 있죠. 9.8 이렇게 보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8 줬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9.8이니까 지금 볼 수 있어 9.8에다가 5.81 곱하면 되겠죠. 9.8에다가 5.81 곱했다. 자, 그럴 때 현재 모습의 가격 자체는 57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7불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57불이 요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 상당히 48불이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셨던 사이언스라든지 제프니스 이런 은행들은 또 다른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들은 이러한 대출 문제가 체계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지금 하락세는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에 대출 신용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매도가 일어났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금 이제 금요일 날에 급격한 하락세를 예고는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제프리스와 사이언스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가 몇 개 나온 후에는 최저치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프리스가 현재 파산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퍼스트 브랜드 있죠.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제한적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조금은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바닥에서 반등이 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베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서 상향 조정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씩 다 반등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행에 대한 그런 시스템적인 신용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대부분의 몇 가지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용 품질 있죠.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은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적이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세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회는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일어났던 내용들, 이 모든 신용에는 일회성 사태가 단기간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출이 잘 억제되면서 재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단 다 처리될 수 있었던 건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자체를 본다면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경향이 있는 산업이 금융산업이라는 거죠. 특별히 신용 우려가 커질 때는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먼저 뱅크는 나타나고 그 다음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이제 신용경색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부터 던지고 자, 그 다음부터 생각하면서 했더니 다시금 주가가 약간씩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난 10년 동안에 지역은행들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 포트폴리오를 시험해볼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플러스가 되면서 더욱더 많은 그 하락세를 가져오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MD에 대해서 주가 목표를 갖다가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운 AI 하드웨어 플랫폼의 출시로 인해서 30% 가까이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인 비백 아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2025년도에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의 글로벌 서밋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이어진 후에 AMD의 렉스케일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플랫폼이죠. 헬리오스의 구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출시 전망이라든지 가시성이 높아진 것으로서 총매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특별히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헬리오스는 오라클, 메타, 오픈 AI 이런 것들의 주요 업계의 고객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을 본다면 헬리오스 렉이 이제 완전히 작동하는 렉으로 출시돼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6월에 어드밴싱 AI 데이 행사처럼 구성품 사진만 있는 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단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D의 2025년도 10월에 캘리포니아주 사누스에서 열린 OCP 2025년도에서 실제 버전을 선보였는데, 자, 특별히 AMD가 이제 모든 주요의 개방형 표준의 AI 네트워킹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CPU, 가속기, NIC, 스위치 전반에 걸쳐서 밴드에서 구애받지 않는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는 점, 자, 이런 것들이 매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서버 중앙 처리 장치 부분 모두에서 AMD가 인텔에 비해서 강력한 경쟁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중요한 점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인텔이 이 두 제품에서 범주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 자, 그 이유는 TSMC N이라든지 N-1의 최신 노드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AMD가 있고, 그 다음 ARM 기반의 경쟁업체에 비해서 제조 노드에 뒤처진 제품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인텔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MD는 55명이 지금 등급을 매고 있는데, 자, 평균적으로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4명이 스트롱이고 27명이 바이고 13명이 홀드고 1명이 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한 240불 정도가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AMD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지금 이제 6.29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 매출의 성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EPS 성장도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59배수로 좀 많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섹터 평균 25배수인데 5년치는 한 38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패그 배수가 1.58이고 여기는 1.79죠. 그래서 한 11%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이 좀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8배수 정도 해주면 적당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38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6.29죠. 6.29에다가 38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38배수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239불, 한 240불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40불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면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아까 보셨죠. 2027년도 걸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9.19 정도 되고 있죠. EPS가. 그렇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9.19에다가 38배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30배수 정도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30배수 줬을 때 9.19에다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19에다가 30배수만 준다 하더라도 지금 모습에서 한 275불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충분히 여력이 많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질 때 장기 투자하시면 충분히 상승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투자은행이 고급 주식에 대해서 일단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명품 대기업인 LVMH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번 주 명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3분기에도 놀라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유럽의 고급 기업들의 수년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물론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매출 침체, 가격 상승, 무역 경쟁 고조로 인해서 고가 상품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VMH 화요일에 실적이 업데이트 되는 날에 있어서 LVMH 구찌 소유주인 캐링을 포함한 스탁 럭셔리 10 지수 있죠. 요거 자체가 일일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UBS에 따르면 유럽의 몇몇 고급 주식에는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고에서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그 다음에 프라다, 비버리, 리치몬트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 다음 페라리가 있고 목요일에 UBS는 LVMH 주식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분석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신 아버지의 주식이죠. 상당히 오래된 주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3개 정도는 여기서 최고의 AI 파생 상품에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3가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시스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 상승한 다큰 버블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건 더 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가 다시금 데이터 센터 산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코가 매력적인 이유를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의 시스코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부분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시스코가 소프트웨어 회사였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에서 50% 이상의 정기적인 매출을 창출한 회사로 변모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시스코는 조용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은 가장 저렴한 대형 기술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스코 주가가 내년에 수익의 추정치를 갖다가 17배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의 한 배수의 한 거의 절반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회사는 캐터필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AI계에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기업의 수익 구조를 변화시킬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캐터필러는 데이터 센터 구축의 전체에다가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캐터필러가 백업 발전기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사는 지멘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코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4.04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매출의 성장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4.04 정도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보면은 아까 17배수라고 말했는데 섹터 평균보다는 상당히 일단 낮은 가운데 있죠. 자, 만약에 25배수를 갖다가 적용을 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섹터 평균입니다. 기술주니까. 그래서 4.04에다가 25배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101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1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직전 고점이 이제 80불이니까 그걸 지나서 이 정도까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정도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25배수 주기는 좀 그렇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일단 상승의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캐터필러 한번 보겠습니다. 캐터필러 2020년도 거, 2017년도 거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걸 구해봤을 때 지금 모습에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21.28에 달러에다가 EPS가 밸류에이션은 30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21배수, 그 다음에 5년 동안 평균이 18.5배수니까 한 20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0배수를 준다 했을 때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21.28이죠. 21.28에다가 20배수를 주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모습에서 한 425불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요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 거 있죠.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 거. 자, 그래서 25배수 정도 되고 25.44달러 되고 있는데 여기서 20배수를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508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한번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보면 528불인데 지금 이제 2017년도 게 508불이 조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 일단 25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배수 자체가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수 자체를 조금 더 높게 본다면 더욱더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배수가 많이 줄 수 있다는 이유. 자, 즉 말해서 이렇게 주는 이유는 성장이 좀 많이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배수를 높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밴드를 갖다가 다 한번 구해 보셔서 어느 정도 일단 배수가 맞는지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잡아서 들고 가는 그런 측면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AI가 요 회사에다가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차세대 클라우드의 대기업이 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또 3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2030년도 회계년도까지 매출이 거의 한 4배로 늘리고 5천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미처리 건수를 달성할 수 있는 공격적인 새로운 예측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라클은 목요일 날에 있어서 AI 월드 컨퍼런스에 있어서 업데이트된 지침을 갖다가 발표했죠. 자, 거기서 일단 이야기했던 것이 AI 인프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공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10년 안에 성장할 주식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0%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요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매출의 총 이익률이 30에서 한 40%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매출의 총이익이 10% 중반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측했던 것이 자, 이 정도로 가니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겠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수주 잔고에 있는데 현재 4개 고객사와 체결된 7건의 신규 계약 체결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두 번째로 일단은 강세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자, 오라클의 백로그의 시장 점유율이 한 40%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오라클이 이렇게 자본 지출의 전망이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오라클이 막대한 수주 잔고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회계년도에 한 350억 달러, 2029년도 회계년도에 950억 달러 정도의 자본 지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오라클은 이미 지난달에 180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회사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순이익률이 소폭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은 AI 구축을 확대함에 따라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주당 수익이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28년에서 2030년도까지는 연평균 40%가 성장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도 회계년도까지 주당 수익이 한 21달러로 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CFO는 우리는 현금 흐름, 부채 등급, 부채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조달의 메커니즘을 세심한 일단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라클에 있어서는 자사 데이터베이스의 솔루션에 AI를 갖다 대폭 통합하겠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오라클의 규모 확장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떠오르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될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가 야심찬 목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에 크게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10를 유지하겠다. 이런 상반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의 매출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한 8%, 6년도가 지금 현재 한 15%, 16%, 그 다음에 7년도가 23%, 그 다음 8년도가 지금 이제 47% 정도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47% 됐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2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이 계속 뛰어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지금 이제 8%, 그 다음에 12%, 그 다음 보시게 되면 17% 되고 있고, 2028년도도 많이 올라가면서 37%까지 가면서 피크가 되는 것이 2029년도는 42%까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24%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EPS 성장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도 EPS의 함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종목들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카트웍스는 역사에 따르면 다음 주에 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본다면 현물 금값 자체가 9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주 연속으로 일단 5번이나 상승했는데 이전에 4번, 현재 1번 정도 되고 있다. 50년 동안의 9주 단위 이동 기간은 2601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97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10월까지다. 자, 9주 단위 상승의 발생률이 0.19% 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주 연속 상승한 4번의 경우를 기준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발생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에버리지로 본다 하더라도 1개월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후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중간값으로 봐서는 10%, 12%, 거의 한 12% 정도 되고 있고 24개월 후에는 한 22% 정도 하락이 되고 있었다. 거의 다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부터 주가는 조금 더, 자, 아무래도 금값은 하락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때하고 또 지금 또 상황이 다르죠. 요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맹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